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도 차마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 그러나 결국 법정 증언으로 드러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그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루머라며 무시됐던 사건이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헌정 파괴 시나리오로 모습을 드러냈는지 여러분은 곧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기엔 비화폰, 체포명단, 비밀문서까지 마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날 밤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까지 갔다가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는 정치판을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어떤 소문들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조지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시작하는 순간 그 불가능은 갑자기 거의 현실이 될 뻔했던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핵심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음모의 구체적인 수위입니다.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저는 그런 지시를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전의 모든 논쟁들은 배경이 되어버리고 더 큰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날 밤 국가는 어디까지 갔던 것입니까? 저는 이 증언 내용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 문장, 그리고 일련의 행동들로 고정된 증언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수많은 추측들을 들어왔습니다. 계엄이 선포될 뻔했다, 체포 명단이 있었다,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SNS와 언론을 통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과장된 소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설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라는 정상성 편향 normalcy bias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오 전 청장의 증언은 그런 방어막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카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중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 블로그로 활동해 왔지만 이번만큼 증언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지오라는 인물의 이력을 생각해 보면 그 무게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 조직 전체를 통솔했던 최고위 지휘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명령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증언의 디테일입니다. 조지오 전 청장은 막연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시간, 통화 횟수, 대화 내용, 심지어 사용된 전화기의 종류까지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12월 3일 밤
비화폰, 암호화된 비밀전화로 6번의 통화가 있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진술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통화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교차 검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 증언을 단순한 정치 공세로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했을 가능성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법정 증언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파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보수든 진보든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어떤 정권이든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입니다.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밝힌 6번의 전화통화 내용,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명령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려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읽으면서 분노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직시하고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밝힌 12월 3일 밤의 6번 통화. 저는 이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6번입니다. 그것도 비화폰이라는 암호화된 비밀 전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왜 비화폰을 사용했을까요? 일반 전화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을 때 조 전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법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 선을 지키려 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거부했던 그 명령이 계엄령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나자 갑자기 정당한 명령처럼 포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청의 형태였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 국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회로 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계엄령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헌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을까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 이미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담을 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논리의 비틀기입니다. 먼저 국회를 봉쇄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는 것을 빌미로 불법 침입이라고 규정하며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정치 블로거로서 많은 정치적 갈등을 지켜봐 왔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때로는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법의 경계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던 명령이 계엄령이라는 이름을 얻자 갑자기 정당한 명령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는 것이 갑자기 불법이 됩니다. 담을 넘는 것이 체포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의 형식을 빌려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6번의 통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6번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조급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상보다 빨리 모이고 있었고 국회 봉쇄가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독촉했습니다. 빨리 잡아라. 왜 아직 못 잡았느냐? 다 잡아버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6번의 통화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경찰 수장에게 가하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지호 전 청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결국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했을까요? 증언에 따르면은 그는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갈등했고 일부는 이행했고 일부는 미루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법의 수호자였다는 점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권력자의 불법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섰고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조지호 전 청장이 그날 밤 완전히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면요?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즉시 해임되고 다른 누군가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밤 법의 경계는 무너졌고 권력은 그 경계를 넘으려 했으며 막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체포 명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명단에 올랐고 왜 그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명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 중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바로 여인형 로런헌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통화입니다. 이 통화에서 구체적인 체포 명단이 거론되었고 그 명단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계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조지호 전 청장에게 보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명단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을 찾아내서 체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관 100명이라는 숫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한두 명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체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까지 요청했다는 것은 그들이 숨거나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체포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강제적인 연행이 될 것임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읽어준 명단에는 약 15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단의 순서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 자체가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재명 니자임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고 증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아니 사실상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원식, 정청래 등 국회의장단과 야당 지도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체포된다면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이름은 바로 김동연 판사였습니다. 김동연 판사는 누굽니까? 그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체포 명단에 올랐습니다.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체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나도 체포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법부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한 명의 판사를 체포함으로써 모든 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한동훈의 이름도 추가되었다는 증언입니다. 한동훈은 당시 집권당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이었고 같은 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체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숙청이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군이든 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충성하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이거나 혹은 단순히 100% 예는 아닙니다라면 그 사람은 명단에 올랐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추가로 박찬대, 김명수, 권순일 등의 이름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도권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국회의원, 당대표, 사법부 인사들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명단이 아닙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선택된 명단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체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는 의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야 협상이 불가능해집니다. 야당은 지도부를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사법부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즉, 이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명단이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전략적 완성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쿠데타나 권력 장악은 행정부를 장악하면 끝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행정부의 수장이니 그것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 장치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회와 법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입법부는 어떻게? 핵심 의원들을 체포해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법부는 어떻게?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체포해서 본보기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판사들은 알아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권 분립의 두 축을 한꺼번에 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공했다면 남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력뿐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릅니다. 명단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누가 언급되었는지, 어떤 순서로 언급되었는지, 누가 그 명단을 읽어주었는지까지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너무나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런 명단 없었다고 말하게 하면 됩니다. 통화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약 15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확히 15명이 아니라 약 15명입니다. 즉,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이 15명 정도이지 실제 명단에는 더 많은 이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읽어준 명단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된 명단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모든 명단을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20명? 30명? 혹은 그 이상?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상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입법부는 뇌이고 사법부는 양심이며 행정부는 팔다리입니다. 그날 밤 준비된 명단은 바로 민주주의의 뇌와 양심을 겨눈 칼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양심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생각 없이 움직이는 몸뚱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몸뚱이를 누가 조종할까요? 바로 그 칼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 칼은 완전히 휘둘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존재했고 누구를 찌를지 목록까지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다루겠습니다. 삼청동 A사 용지 한 장에 담긴 시간까지 적힌 작전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계엄령 선포를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순간적으로 내린 극단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은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문서로 작성되고 시간표까지 짜여진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 삼청동 관저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진론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불만을 토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전 회의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있었으며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조지호 전 청장에게 A사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22영 국회, 23영 야당 당사, 그리고 꽃이라는 글자, MBC를 포함한 언론사 이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시간별 작전 계획표입니다. 22시에 국회를 장악하고 23시에 야당 당사를 장악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꽃이라는 암호 같은 표현과 함께 언론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종이 앞에 앉아서 시간을 계산하고 목표를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그 종이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꽃, MBC 꽃이라는 글자를 보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연루되지 않게 찢어버리세요. 결국 그 종이는 찢어졌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화가 오히려 더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내조차도 그 종이가 위험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평범한 업무 지시서였다면 찢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조지호 전 청장 본인도 그것을 찢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도 그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는 찢어질 수 있지만 기억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꽃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꽃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사작전에서 암호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작전명 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당한 작전이었다면 왜 암호를 써야 했을까요? 그리고 MBC와 함께 적혀 있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MBC는 언론사입니다. 왜 군사작전 계획에 언론사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언론사들도 장악하려 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고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내보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쿠데타의 패턴입니다. 군사력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자들을 체포합니다.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구금시설이 사전에 점검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교도소와 군사시설을 방문해서 수용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몇 명을 가둘 수 있는지,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를 조사했습니다. 왜 이런 조사가 필요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체포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두 명을 체포하려는 것이었다면 일반 구치소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용 인원을 계산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숙청 계획이었습니다. 더 불길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위 진압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장비들이 준비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신 처리 관련 물자의 구매가 급증했다는 정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쓰면서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시신 처리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적인 체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혈 사태를 각오한 혹은 심지어 유혈 사태를 계획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A사 용지는 찢어졌습니다. 구금시설 점검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자 구매는 예산 집행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면은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너무나 명확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별로 작성된 작전 계획, 체포 대상자 명단, 구금 시설 수용 인원 점검, 과도한 진압 장비 준비, 시신 처리, 물자 구매 증가, 이것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은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들에 의해 같은 목적으로 준비되었다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처럼 계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목표 설정, 시간표 작성, 병력 배치, 수용시설 확보, 물자 준비까지. 만약 이것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면 왜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했을까요? 왜 시간표를 만들고 암호를 사용하고 증거를 찢어야 했을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것이 쿠데타라는 것을, 이것이 역사에 남을 범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준비했고 암호를 사용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계획된 행동이었습니까? A사 용지가 답을 줍니다. 시간표가 답을 줍니다. 구금시설 점검이 답을 줍니다. 물자 구매가 답을 줍니다. 충동적인 결정에는 계획표가 필요 없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앉아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2시에 이것을 하고 23시에 저것을 한다.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이 시설에 가둔다. 이만큼의 물자가 필요하고 이만큼의 병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쟁 계획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적이 외국이 아니라 자국민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조직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누가 움직였는지 말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증언을 살펴보고 명단을 분석하고 계획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광기였습니까? 아니면 더 큰 구조의 일부였습니까?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권력 구조를 피라미드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김건희 진재씨 여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법정에서 완전히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정식 권력 구조 밖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권력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인사, 사업, 종교, 언론을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공식 라인 밖에서 국가를 움직인다는 주장. 그리고 그 아래에서 대통령이 그 의지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작동한다는 주장.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험한 권력은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권력은 견제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감시를 받고 언론의 비판을 받고 국민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권력은 다릅니다. 이름도 없고 직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 구조가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본능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반대자를 체포하고 국회를 침묵시키고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극적인 사건으로 상상합니다. 탱크가
거리를 지나가고 총소리가 울리고 정부가 전복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 붕괴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명령들로 옵니다. 안보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명령들로 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작성된 체포 명단으로 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되는 명령으로 옵니다. 그것은 설마 그들이 감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침묵으로 옵니다. 저는 계속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그날 밤 조금만 더 일이 진행되었다면, 만약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만약 경찰이 대통령의 명령을 완전히 따랐다면, 만약 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제도가 강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였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한번 시도해봐. 만약 실패하더라도 큰 문제 없어. 이것이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조지오 전 청장의 증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법정에 서서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왜 증언했을까요? 그냥 침묵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가 양심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그가 받은 명령을, 그가 본 계획을 그냥 묻고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날 밤 완전히 결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부 명령을 따랐고 일부는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작은 일탈을 방치하면 큰 재앙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월권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쿠데타 시도가 됩니다. 선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설마라는 단어가 가장 위험합니다. 설마 21세기에 그런 일이, 설마 대통령이 그러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사는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넷째,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A사 용지는 찢어졌지만 증언은 남았습니다. 비와 폰으로 통화했지만 기록은 있습니다. 은폐하려 했지만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유일한 수호자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요구할 때만 민주주의는 작동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쓰면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결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메워야 합니다. 권력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무엇이 우리를 구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 벼랑 끝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블로거입니다.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씁니다. 기록합니다. 질문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다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주의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한,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리즈는 공개된 증언과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아직 법정에서 최종 판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다른 시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더 깊은 토론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스와 정치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